강원도의 작은 마을, 겨울이 지나고 초봄의 냄새가 번지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다. 서준은 오래된 작업장 안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이 목공소는 작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꽤 유명했다. 정갈한 마감, 튼튼한 가구, 그리고 묵묵한 장인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서준의 손끝에서 나왔다. 올해 34,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지만 그는 한 번도 혼사에 흥미를 보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있었던 적은 있었다. 5해를 만난 여자친구가 서울로 올라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준아, 제발 중매라도 나가봐라. 너 혼자 늙을 셈이냐. 어머니는 틈만 나면 탄식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 오래였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갔다가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다. 횡단보도 옆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서 있는 여자. 한쪽 다리에 목발을 짚은 채 말없이 행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끌었다. 누군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 눈길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단단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저기, 이 꽃, 얼마예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한 다발에 5,000원이에요. 목소리는 작지만 맑았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처럼 조용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한 다발을 사들고 돌아서다가 다시 물었다. 여기 자주 나오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날마다요. 그날 이후로 서준은 장날이면 어김없이 읍내를 찾았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이유 없이 그 꽃 파는 여자가 자꾸 생각났고 다음 장날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은 유채꽃을, 또 어느 날은 들장미를 샀다. 그녀는 매번 다정하게 인사를 했고 그들은 점점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하윤이었다. 성은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하윤은 읍내 외곽에 있는 허름한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었다. 다리를 다친 이유도 가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캐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의 다리보다, 말이 적은 성격보다, 눈빛에 담긴 고요한 단단함이 그를 잡아당겼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 예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달이 저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 아버지가 그 꼴 보면 뭐라 하시겠니? 엄마, 하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내 인생은? 애는? 집안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생각은? 서준은 그 어떤 말로도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렸다. 서 목숨 잊혔대. 그 예쁜 얼굴을 왜 망치냐는 말들이 돌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하윤은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했고 정직했으며 자신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을 결정했다. 어머니는 며칠을 말도 하지 않았고 하윤 역시 처음엔 거절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숨기고 있는 게 많아. 나 같은 사람 받아들이지 마요. 그게 뭐든 나는 상관없어. 너라는 사람이 중요해. 그는 은행에 가서 자신이 몇 년 동안 모아온 예금을 전부 찾아 결혼 준비를 했다. 그 돈은 원래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리모델링하려고 모아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건 하윤이라는 사람이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마을 회관에서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결혼식이었지만 서준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하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도 여전히 목발을 짚고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웃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손끝으로 하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 어떤 것도 혼자 짊어지지 마. 하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 씨, 미안해요. 나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뭐가? 왜 갑자기 그래? 하유는 조용히 목발을 내려놓고 두 다리로 천천히 걸었다. 완벽한 균형, 흐트러짐 없는 걸음. 서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제발, 듣고 나서 미워해도 돼요. 떠나도 돼요. 하지만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준은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여자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봄밤의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서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다리를 저는 척을 했다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하유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다리를 저는 것도 이 마을에 온 것도 다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서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느꼈다. 하유는 억지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본명은 하윤이 맞아요. 하지만 제 가족, 제 정체, 제 과거는 지금까지 말한 적이 없어요. 전 서울에 본사를 두나 그룹이라는 가구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외동딸이에요. 서준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이름은 가끔 뉴스나 광고에서 본 적이 있었다. 고급 원목 가구로 유명한 대기업이었다. 어릴 땐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대학 시절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이태민. 그는 아버지 회사의 협력사 대표였고 어머니의 친구인 최 여사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과 후회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는 다정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저보다 5살 많았고 말도 잘했고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봤다고 했죠. 어머니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만 전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우린 사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임신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묻어 있었다. 욕설, 협박, 감금, 폭력까지. 그는 점점 괴물이 되어갔어요. 저를, 아기를 원치 않았어요. 결국 전 화장실에서 혼자 피를 흘리며 아이를 잃었어요. 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는 그녀가 그저 슬픈 과거를 가진 여자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처절한 상처를 안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브레이크 고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사고로 결론지었죠. 장례식 후 최 여사가 나타나 모든 서류를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제가 정리할 정신도 없던 그때 모든 회사의 지분이 그녀에게 넘어갔어요. 하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태민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자살로 위장할 계획이었겠죠. 그날 밤 전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와 달아났어요. 그리고 서울을 떠났어요. 그 USB 하나만 들고. 서준은 가슴이 저릿해졌다. USB. 태민이 자랑처럼 보여주던 영상들,
녹음 파일, 문서들, 불법 자금 세탁, 마약 거래, 공무원과의 거래. 전 그걸 USB에 담았고 그걸 들고 도망친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이후 전 목발을 짚고 다니며 거짓 신분으로 전국을 떠돌았어요. 장애인 시설에 위장 등록도 하고 주소지도 조작했죠. 정체를 들키면 분명 저를 찾으러 올 테니까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더 뜨거웠다. 분노, 슬픔, 혼란, 연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는 등 돌린 채 조용히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거야? 아니에요.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난 당신 인생을 망칠까 봐 두려웠어요. 내 과거가, 내 그림자가 당신을 덮칠까 봐. 서준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직도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싸워. 혼자 도망치지 마. 하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질끈 감고 그에게 안겼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그 밤의 진실은 아직 절반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고 마을의 들꽃들은 봄의 시작을 알리듯 피어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나날이었지만 서준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윤의 고백 이후 그는 매일 밤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위험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도 그는 아침 일찍 공방에 나와 작업을 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의 남자가 들어왔다. 반듯한 수트, 말끔한 머리, 한 손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가구 주문도 받으시나요? 서준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네, 예약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공방을 둘러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정말 멋진 작업장이네요. 목공을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하는 곳은 요즘 드물잖아요. 저는 여행 사진작가예요. 지방 전통 문화를 취재하고 있어서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예리해졌다. 남자는 몇 장의 사진을 찍고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 협업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명함엔 이태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 출신, 사진작가. 하지만 서준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하윤이 말했던 그 이름. 이태민과 너무 비슷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조심스레 하윤에게 물었다. 혹시 이태민이 사진에도 관심 있었어?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명함을 빼앗아 보더니 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의 필명이에요. 예전에 SNS 활동할 때 쓰던 이름이에요.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오늘 공방에 왔어. 그 순간 하윤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제 여기도 안 안전해. 서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다음 날 서준은 친구이자 형사로 일하고 있는 정우를 찾아갔다. 서울에서 함께 군 복무를 했던 그는 현재 강원경찰서 형사과에 배치되어 있었다. 성격은 무뚝뚝했지만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이태민. 그 이름 나도 기억나. 예전에 잠깐 수사선상에 올랐던 놈이지. 회사 거래 조작, 마약 혐의까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다 빠져나갔어. 서준은 USB 이야기를 꺼냈고 하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일부를 정우에게 보여주었다.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거 진짜라면 이건 지방경찰 수준이 아니라 중앙수사대까지 가야 할 사건이야. 그날 이후 정우는 하윤을 비공식 참고인으로 등록하고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준은 하윤과 함께 공방 뒤편 창고를 개조해 작은 은신처를 만들었다. 이젠 어디든 안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밤늦게 공방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송장엔 아무런 이름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의 서준은 박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휴대폰이 하나 들어있었다. 전원을 켜자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그 영상엔 익숙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이태민. 그는 어두운 방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유나, 드디어 널 찾았다. 나 없이 얼마나 외로웠니? 내 USB 돌려줘.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줄게. 내 새 남편. 귀엽더라.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의 웃음은 싸늘했고 말투엔 섬뜩한 집착이 묻어 있었다. 하윤은 화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몸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다. 이 사람, 정말로 여기까지 왔어. 서준은 휴대폰을 끄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마음속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가 건드린 건 이제 내가 아니야. 우리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 밤 정우는 서준의 연락을 받고 공방에 왔다. 영상을 본 그는 얼굴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이 자식, 이미 계획을 시작했어. 정우는 하윤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정확히. 하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영상, 문서, 대화 녹음. 그가 회의 중 말했던 것들, 마약 유통 경로, 해외 계좌, 비자금 거래까지 전부. 정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 이건 중앙으로 넘기고 너희 둘은 내가 아는 안전가옥으로 옮겨야 해. 당분간은 아무도 믿지 마. 서준과 하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도망치지 않겠다. 싸우겠다. 서로를 위해.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이태민은 단지 그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틀 동안 하윤과 서준은 경찰이 마련한 외곽 지역의 안전가옥에 머물렀다. 마을에서 떨어진 작은 전원주택은 사람이 드물고 감시 장비까지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꽉 조여 있었다. 하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서준은 그런 그녀를 끌어안은 채 잠 못 이루는 날을 이어갔다. 매 순간 문이 열릴까,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 그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우는 USB의 일부를 본부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이태민은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서준은 정원에서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고 하윤은 집안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하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내용은 단 2줄. 너의 시어머니 혼자 살지 않던가. 오늘은 혼자일까? 하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서준이 놀라서 달려왔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여주었다. 순간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는 망설임 없이 차키를 집어들었다. 정우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윤이 팔을 붙잡았다. 같이 가요. 제발 혼자 가지 말아요.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여기에 있어야 해. 지금 널 노리는 거야. 난 어머니만 데리고 올게. 하윤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이야.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 그는 하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차에 올랐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 같았다.
어머니는 자신과 말다툼 후 연락을 끊고 있었다. 그가 하윤과 결혼한 뒤로 서로 서먹한 상태였고 아직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다. 도착한 집은 고요했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현관 앞에 낯선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대답은 없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부엌도 조용했다. 방 하나하나를 확인하던 그는 마지막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빛.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묶인 채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 앞엔 이태민이 앉아 있었다. 정갈한 수트를 입고 와인을 홀짝이며 웃고 있었다. 왔군. 사위. 서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그를 묶어두었다. 건드리지 마, 원하는 게 뭐야? 이태민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USB.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거 하나만 주면 이 노부인도 너도 모두 평온하게 살 수 있어.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했다. 그걸 주면 정말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이태민은 천천히 웃었다. 약속. 그런 걸 믿고 사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난 꽤 신사적인 편이지. 그 순간 어머니가 몸을 움츠리며 신음했다. 서준은 그의 시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가져올게. 단, 그 전에 어머니를 놔.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이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도 아버지 닮아 제법 당당하군. 그 말에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하지만 이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으쓱이며 방을 나섰고 뒤이어 조용히 차를 몰고 사라졌다. 서준은 어머니의 결박을 풀고 눈가리개를 벗겼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 무서웠다. 준아, 그 사람 아니야. 이제 괜찮아요.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서준은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다시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 윤이라는 그 애, 난 정말 싫었어. 널 망칠까봐,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근데 오늘 알았다. 그 애가 널 지키고 있었단 걸. 서준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모두 같은 편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하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줬구나. 이제야 알겠다.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슬프고 단단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 속에는 새로운 위협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의 휴대폰으로 또 다른 영상이 도착했다. 영상 속에서 이태민은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한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정장 차림의 여성, 하윤에게 낯익은 얼굴, 최 여사였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하그룹은 곧 새로운 경영권 체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하윤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돌아왔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다. 안전가옥의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고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하윤은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휴대폰 속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그녀는 한 문장, 한 단어, 한 표정까지 분석하려 했었다. 최 여사의 등장.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도 건재하며 심지어 하 그룹의 새로운 경영권 체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무너진 줄 알았던 제국이 여전히 누군가의 손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하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계획대로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아침 정우가 안전가옥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하윤과 서준은 정우 앞에 앉았다. 정우는 서류를 펼쳐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건 10년 전 최 여사가 작성한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이야. 내 부모님이 사고로 사망한 바로 다음 날 그녀가 임시이사회 의장직을 맡았고 일주일 안에 모든 지분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어. 하윤은 숨을 삼켰다. 그땐 내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 아버지의 동생, 하지훈. 그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 이후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냈어. 그런데 서류엔 그의 서명이 없었어. 서준이 물었다. 그 말은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이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조직적인 계획, 자산 탈취, 문서 조작, 그리고 그 중심에 최 여사가 있어.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친구였어. 어릴 때는 이모처럼 따랐지.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왔고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전부 부숴버렸어.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이건 내가 말한 유산 사건. 병원 기록에 따르면 너는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에 이미 자궁 내 출혈이 심각한 상태였고 외부 충격 흔적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이건 명백한 폭력의 증거야.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태민과 최 여사. 그 둘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야. 가족을 무너뜨리고 한 생명을 죽였고 또 다른 생명을 파괴하려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대로 수사만 기다릴 순 없어. 직접 움직여야 해. 하윤이 눈을 들었다. 어떻게요? 정우는 서류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훈 씨, 내 아버지의 동생. 그는 아직 살아있어. 신분을 바꾸고 부산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더군. 내가 추적했어. 하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삼촌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요. 정우는 무겁게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 나는 모든 것을 봤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 반드시. 지금 그분 말고는 이 사건의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하윤은 눈을 감았다. 숨겨졌던 기억들이, 억눌렀던 감정들이 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녀는 어릴 적 하지훈 삼촌이 만들어주던 나무 인형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아버지와는 달랐지만 늘 자상했던 그 미소. 가오. 부산으로. 지금 당장. 그들은 곧바로 짐을 챙겨 출발했다. 정우는 본부에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차량 추적 장치를 붙인 채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서울을 지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하윤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 먼 어딘가에 아직 자신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 오후 늦게 도착한 곳은 부산 외곽의 한 작은 마을이었다. 바닷가에 인접한 조용한 동네, 소박한 집들 사이로 작은 목공소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다. 간판도 없는 그곳,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먼저 퍼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발의 중년 남자가 조용히 작업 중이었다. 하지훈 씨, 맞으시죠? 정우가 말을 건넸다. 남자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하윤의 얼굴을 보자 눈이 흔들렸다. 윤이, 냐.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삼촌, 저예요. 하윤이에요. 잠시의 침묵 뒤 남자는 도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살아있었구나. 고생 많았구나.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가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정우는 현실을 되새겼다. 이제 당신이 아는 모든 걸 말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하윤의 가족이 무너졌는지. 하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난 사고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최 여사가 무엇을 했는지 전부 봤다. 하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의자에 앉았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먼 과거를 응시하는 듯 멍하니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은 아직도 잊히질 않아. 하윤과 서준, 그리고 정우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목공소 안엔 바닷바람 소리와 나무의 은은한 향만이 흐르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 하정우 회장은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어. 그날은 본사 주차장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나를 불러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어. 하지우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말을 이었다. 최 여사, 뭔가 수상해. 계좌를 조사했더니 협력사 명의로 비자금이 움직이고 있어. 태민이도 연루됐을 수 있어. 내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다음 날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며 문서를 준비했어. 하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문서, 존재조차 몰랐던 단서. 하지만 그날 밤 사고가 났지. 하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고백은 고통스러웠고 기억은 상처였다. 나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 내 부모님은 먼저 퇴근했지.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 난 본능적으로 뛰쳐나갔고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차는 언덕 아래로 떨어졌고 불이 붙고 있었어. 나는 바로 달려갔지. 그런데 사고 현장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굽니까? 하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여사였어. 하윤의 눈이 커졌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차 트렁크를 닫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 당신도 이제 선택해야겠네요. 하지훈 상무님. 침묵할 건지 사라질 건지. 침묵이 흘렀다. 하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난 겁이 났어. 이미 정우 형은 차 안에 있었고 내 어머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녀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난 그 가방 안에 고발장 사본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지. 정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증거를 없애고 목격자를 회유하고 회사를 장악했군요. 난 사라지는 길을 택했어. 퇴직계를 위조당했고 언론에선 내가 횡령 혐의로 쫓겨났다고 보도됐지. 난 그대로 잠적했고 너를 지켜보는 일조차 허락받지 못했어. 하지훈의 눈에는 고통과 후회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이젠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돌아왔고 이제는 나도 말할 시간이야. 하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삼촌은 사실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다. 삼촌,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곧바로 녹음 장치를 꺼냈다. 하지훈 씨, 이 진술은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허락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검정색 SUV 차량 2대가 목공소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위치 노출됐어. 안으로. 모두가 재빠르게 움직였다. 정우는 총을 꺼내고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SUV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 이태민의 수하였다.
그중 한 명이 소리쳤다. 윤하, 나와. 널 데리러 왔다. 서준은 하윤을 안으로 숨기고 문을 걸어 잠갔다. 하윤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몸을 떨고 있었다. 하지우는 고요히 손에 쥐고 있던 조각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 그는 뒷문으로 나가 정우에게 다가갔다. 내가 시간을 벌겠다. 당신들은 하윤과 함께 먼저 빠져나가. 정우는 반대하려 했지만 하지훈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순간 총성이 울렸다. SUV 차량 중 하나에서 누군가 사격을 시작했고 정우는 급히 몸을 숙였다. 서준은 하윤을 끌고 창고 뒤편 문을 통해 차량으로 향했다. 하지훈은 문 앞에 서서 수아들과 마주섰다. 그의 얼굴엔 오랜 시간 품어온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 지원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다. 경찰의 사이렌이 가까워지자 SUV 차량 2대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정우는 도착한 지원팀에 상황을 인계하며 총기를 내렸다. 숨죽이던 하지훈은 목공소 입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서준과 하윤도 무사히 차량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다. 그들은 가짜였다. 정우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법정에서 증거로, 증언으로 그놈들을 끝장내야 한다. 며칠 뒤 하지훈은 공식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자진 진술을 제출했다. 동시에 하윤이 보관 중이던 USB의 복사본과 정우의 수사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었다. 검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 그룹을 둘러싼 기업 비리, 자금 세탁, 공문서 위조,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태민과 최 여사는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을 거부한 채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윤은 서울로 올라왔다. 기자들은 매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고 일부 언론은 하 그룹 상속녀의 복귀, 피해자인가 야망인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다. 신경 쓰지 마.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테니까. 그러나 그 말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여론은 분열되어 있었고 하윤을 동정하는 쪽도 있었지만 그녀를 의심하거나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하윤은 정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 바로 최 여사였다. 최 여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하윤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윤희야, 넌 아마추어야. 그 말에 하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오히려 차가운 결심이었다. 오늘부로 나는 감정을 버렸어요. 대신 진실을 붙들고 가겠어요. 그날 열린 첫 공판에서는 증거 목록과 증인 명단이 제출되었다. 하지훈의 증언은 핵심 증거로 인정되었고 검찰은 최 여사를 주범으로 이태민을 공범 및 범죄 실행자로 명시했다. 다음 주 이태민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출국해 있었다. 마카오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인터폴에 수배 요청 넣었어요. 붙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하지훈이 증인석에 섰다. 법정은 조용했고 기자들과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증언을 들었다. 나는 10년 전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였던 하정우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려는 날 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피고인인 최인숙, 이른바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사건을 은폐했고 저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결국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그녀는 하 회장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하 그룹의 지배권을 강탈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받아들였다.
최 여사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한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것은 인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익숙한 표정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수순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공판이 끝나고 하윤은 법정을 나서며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하윤 씨, 복수를 위해 돌아오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복수는 감정입니다.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제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말은 곧 전국에 보도되었고, 일부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준은 그녀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하윤은 조용히 웃었다. 처음에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 그러나 지금은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니까. 그 순간 서준은 그녀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싸우는 인간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둘은 모르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짧았지만 깊었다. 법정에서 하지훈의 증언이 공개된 이후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와 그룹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전직 임원이 직접 피고인의 범행을 지목한 것, 그리고 USB에 담긴 자금 흐름 자료는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판사 교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이태민 측 변호인단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주장하고 있어요. 판사 중 한 명과 과거 친분이 있었다는 걸 문제 삼았죠. 하윤은 서서히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시간 끌기 전략이네요. 그 사이에 이태민은 해외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겠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판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쪽에서 승부를 봐야 해요. 서준이 묻는다. 다른 쪽. 정우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윤 씨 부모님의 사망 사건. 경찰 내부 자료를 다시 요청해봤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요? 정우는 첫 장을 펼쳤다.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는 파손됐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비 기록엔 사고 이틀 전 블랙박스가 새로 교체됐다는 정비소 영수증이 있어요. 게다가 차량 검사도 완벽히 통과됐죠.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기존 발표는 사실상 성립하지 않아요. 서준이 눈을 좁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블랙박스를 없앴다는 말이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우는 다음 문서를 넘겼다. 현장 조사, 당시 경찰 기록 담당자의 이름이 이상하게 빠져 있었어요. 내가 직접 구청 인사 파일을 뒤졌더니 사고 직전 발령받은 신입 형사가 있었더군요. 그게 누구죠? 하윤이 묻는다. 정우는 조용히 이름을 읊는다. 김재윤. 당시 경찰대 졸업 직후 파견 근무 중. 하지만 사고 이후 돌연 퇴직하고 지금은 민간 보안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회사, 이태민과 자주 거래했던 곳이에요. 하윤의 손이 차가워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계산했고 경찰 기록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그날 밤 하윤은 홀로 아버지의 옛 작업실을 찾아갔다. 10년 넘게 닫혀있던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잊혀진 시간들이 그녀를 감쌌다. 책상 위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서랍 깊숙한 곳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최인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 그룹 내 자산 흐름에 주의할 것, 이태민과의 연결고리 추적 중.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건 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 남긴 기록이었다. 이미 그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막으려 했던 것이다. 며칠 후 정우는 김재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러 갔다. 서울 외곽의 한 고급 빌딩, 경비가 삼엄한 로비에서 그는 조용히 그를 불러냈다. 당신,
사고 기록 조작했죠? 김재윤은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경찰이 아니시죠? 수사권도 없을 텐데요. 정우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벗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록은 복원 가능하고 관련자 증언도 확보됐어요. 지금 협조하면 공범이 아닌 참고인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김재윤의 미소가 서서히 굳었다. 정우는 봉투를 내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자살로 위장된 한 가정의 붕괴 기록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고통은 당신 이름과 함께 기록될 거예요. 이틀 후 김재윤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사고 당시 증거 조작과 보고 누락을 인정했다. 그의 진술은 최 여사 측의 단순 사고,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하윤은 기자들 앞에 서서 단 한 문장을 남겼다.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의는 분노가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날 밤 서준은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하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아니야. 우린 단지 진입문에 도달했을 뿐이야. 아직 그 문 너머엔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때 하윤의 휴대폰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의 부모님은 그날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보낸 사람 없음.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한 장의 흑백 사진. 그 속엔 하정우 회장과 아내가 차를 타기 전 정장 차림의 누군가와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인물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옆에 찍힌 작은 문양 하나는 또렷했다. 그것은 하 그룹의 초기 로고, 그리고 지금은 폐쇄된 자회사 HL네트워크스의 문양이었다. 하윤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회사는 이미 15년 전 청산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준이 물었다. 그게 뭐야? 하윤은 천천히 대답했다. 이건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출발점이야. 흑백 사진 속 오래된 로고는 하윤의 뇌리를 찍고 들어왔다. HL네트워크스. 아버지 생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 그러나 분명 그날 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그 회사와 연관이 있었다. 그녀는 정우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회사 진짜로 청산됐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형식적으로는 청산됐어. 15년 전 세무조사 직후 문을 닫았고 자산은 전부 다른 계열사로 이전됐지. 하지만 이 사진이 진짜라면 이 회사는 이름만 바꾼 채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찾아야 해요. HL네트워크스가 마지막 조각일지 몰라요. 그들은 서울시청의 법인 등록부를 뒤지고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개의 이상한 법인 구조를 발견했다. HL네트워크스 HL 프라이버트 LTD 현아 그룹 홍콩지사. 이게 뭐죠? 자산이 해외로 나가 있었네요. 서준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국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청산된 회사를 외국 법인으로 재등록한 거야. 그러면서 비영리 홍콩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했지. 사실상 그건 세탁기야. 그럼 이 모든 돈의 흐름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윤이 물었다. 정우는 조용히 한 이름을 읊었다. 백승철. 그 이름은 하윤의 기억 속에서도 낯설지 않았다. 백승철,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한때 하 그룹의 법률 고문이었다. 그가 갑자기 회사를 떠난 이유는 아무도 몰랐고 이후 언론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가 아직 살아있어요? 하윤은 묻는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침묵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제주도에 거주 중이야. 이름도 바꾸고 활동을 중단했지. 하지만 우리가 찾은 자산 추적 기록에서 그의 서명이 발견됐어. HL네트워크스 청산 당시 마지막 승인자.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요. 당장.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제주행 비행기는
흐린 하늘을 뚫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조용한 해안 마을의 단독주택. 현관 앞에는 노란 국화가 놓여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정우가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안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는 나이가 든 남자, 백발이 성성한 백승철이었다. 그는 하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멈춘 듯 얼어붙었다. 하윤, 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을 줄이야.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찾았어요. 이제 말해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 사람. 그게 당신이었죠? 백승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그날 밤, 그들은 나를 만나러 왔어.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조언을 구하려고. 정우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 이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섰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백승철의 눈빛엔 깊은 후회와 피로가 담겨 있었다. 난 이미 협박을 받고 있었어. HL 네트워크스는 내가 설계한 구조였어. 합법과 불법 사이를 줄타기하면서 자산을 숨기고 세금을 피하는 그런 구조를 나는 직접 만들었지. 그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 구조 안에 갇혀버렸고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쳤다. 그리고 최인숙은 그걸 무기 삼아 나를 옥죄었지.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날 당신은 고발을 막았습니까? 백승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시간을 벌어졌다. 그날 그들이 돌아간 직후 누군가가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 나는 경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 정우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진술해 주십시오. 당신의 증언은 치명적일 겁니다.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까. 백승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이제 나도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과정을 상세히 증언 녹취했다. HL 네트워크스의 설립 배경, 자산 은닉 경로, 청산 위장 과정, 최 여사와의 관계, 이태민의 부정수익 배분 구조까지. 그 기록은 재판부에 새로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다. 며칠 후 검찰은 두 번째 공판을 재개하며 공식적으로 조직적 자산 탈취 및 살인교사 혐의를 포함한 공소장을 수정했다. 그리고 최 여사에게 실질적 지배 권한이 있었던 HL 네트워크스의 실체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법정에 서서 하윤은 긴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생전에 원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이태민. 그는 이 모든 설계의 얼굴일 뿐 손이 아니야. 그리고 그 손은 아직 어둠 속에 있어. 서울지방법원 제3형사부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일찍부터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재판부 앞에 선 피고인 최인숙.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증인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도피 중인 이태민은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백승철이 대신했다. 증인석에 선 그는 전직 하 그룹법률고문 HL 네트워크스의 설계자, 그리고 진실을 침묵했던 한 사람으로서 입을 열었다. 피고인 최인숙은 하 그룹의 자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녀는 사적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하정우 회장의 고발을 막기 위해 이태민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진술을 조용히 받아 적으며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으로 증인석에 오른 사람은 하윤이었다. 차분한 정장을 입고 천천히 증인석에 선 그녀는 법정 안을 둘러봤다. 그곳에는 서준이, 정우가, 하지훈 삼촌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빈자리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직의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USB에 담긴 데이터를 공개하며 설명했다. 이 모든 거래는 은닉, 위장, 분산,
제조직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부 결재는 이태민, 구조 설계는 백승철, 그리고 최종 승인자는 피고인 최인숙이었습니다. 검찰은 하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지배 권한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최 여사는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게임에서 난 오래 버텼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피는 숨겨지지 않더군. 그녀는 고개를 돌려 하윤을 바라봤다. 넌 나를 닮았어. 하지만 그게 두렵기도 하다. 하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 당신을 닮지 않았습니다. 닮고 싶지도 않고요.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인숙은 조직적 횡령, 배임, 살인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이태민은 도피 중이나 인터폴 수배 및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기소를 유지한다. 그 순간 하윤은 숨을 내쉬었다. 너무 길고도 깊었던 시간, 가슴속에 묻어왔던 수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정우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하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서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긴 전쟁이 끝났다. 며칠 후 하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푸른 잔디 위에 꽃을 올려놓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됐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당신들의 명예를 지켰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준과 함께 돌아온 집. 그곳은 처음 그들이 만났던 작은 마을이었다. 공방 옆에 새로 지은 집은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서울에 있지 않아도 돼. 서준이 물었다. 하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난 이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유산도 아니야. 그녀는 공방벽에 걸린 목재 조각 하나를 바라봤다. 그것은 서준이 만들어준 작은 새 모양의 조각이었다. 날아가는 것만이 자유는 아니야. 머무는 것도 용기니까. 서준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난 그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집이야. 시간이 흘렀다. 하윤은 하그룹의 지분 대부분을 사회환원기금으로 기부했고 HL네트웍스의 남은 구조를 해체하면서 불법 자산을 모두 정리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재벌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끈 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하지우는 작은 목공방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우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서준과 하윤은 그 작은 마을에서 매년 봄마다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름은 빛으로 가는 나무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